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15일 추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어제 1차 기일에선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논의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검토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는 15일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징계위 결과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제 징계위원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대한 이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적법 절차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이미 참석했다고 알려진 3명의 재정 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신청했지만 그 중에 1명은 신청인조차도 특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7명 전원을 채택해줬고, 그런 부분에선 정말 과거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징계 혐의 대상자가 누리는 모든 절차권을 다 보장해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전혀 반대 의견인데요. 우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여러 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만약 소송에 가게 된다면 아주 불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징계를 보면서 법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게 이제 93년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시험 합격한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 개혁의 방향의 한 축이죠.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안 돼야 되고, 뭐 정관이유가 근절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되게 중요한 축인데, 이 징계라는 방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 검찰총장을 해임 면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징계는 이제 법관에 대해서도 정직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징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사와 검사에게, 신분 보장이 되는 판검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이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회에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겠다. 그 전에 징계는 판사든 검사든, 저도 아는 사람들이 징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알려질까 봐 막 쉬쉬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비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니까 이제 널리 알리고 막 절차상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키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법조계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요. 그 드루킹 그거 뭐 고소 고발하자, 수사 의뢰하자 그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셨죠.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김경수 지사가 재판받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판검사의 신분 보장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잠탈될 수도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게 법조계에 이제 또 널리 퍼진 생각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의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생기셨습니다. 네, 두 분 총평 들었는데 어제 징계위 관련해서 세세하게 좀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 명단이 어제서야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윤 총장 측 대리인이 징계위에 참석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기피 신청을 놓고도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서로 그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하도 많은 이제 물건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첫 번째로 문제 삼은 부분이 기피 신청을 한 그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러면서 2014년 판례도 이제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그 판례의 결론은 기피 신청이 적법과 위법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그 이해가 쉽게 지금 심재철 국장이 기피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그 위원들의 기피 신청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인 거죠. 예, 그거 포함해서 그 네 분들이 어찌든 참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판례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확고한 원칙은 본인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 아닌 때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보면 지금 4분이 신청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본인의 어떤 기피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신청되지 않은 한 분 포함해서 4분이 결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과반으로 결정되니까 3분의 동의가 있으면 기피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심리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 4분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거는 기존 판례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 스스로 회피를 했는데 기피에 관한 결정에만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피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참여하는 게 전혀 그 법상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이 정한 그리고 판례가 해석해온 그 절차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법원 있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선배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제 이 행정법도 저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의견을 모아왔는데 물론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유유상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제 의결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그 기피 신청에 의결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회피를 해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회피해야 할 사유가 본인이 있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회피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회피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왜 기피 의결은 하셔요? 자기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를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의혹을 징계 대상자가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회피하신 거 아니겠어요? 떳떳하면 계속 하셨겠죠. 근데 기피 의결에 참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판사가 기피 제척 회피 사유가 되면 판사가 심리에는 참석하고 합의하고 선고만 참석 안 하면 되겠냐고. 그럼 이 심재철 국장은 그거하고 똑같다고 심리는 참석하고 합의 선고만 안 하면 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판사도 앞으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아, 절차 진행과 관련된 그 기피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소집 통지한 것도 심의엔 참여하지 않고 이 절차에 참여한 거니까 가능하다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본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사례가 방금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양창수 전 대법관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분 본인이 스스로가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시면서도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셨고 마지막에 사건 심의에만 빠졌거든요. 변호사님 검사 징계법을 보면요. 위원장이 청구 대상이 되면 제척 대상이 돼서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왜 그 절차에 참여하시오? 아니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요. 사건 심의에 계시면 검사징계법 10조 1항에 과반 위원이 참여했을 때 드디어 게시가 된다고 나옵니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차는 심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돼요.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님. 두 분 어제 기피 신청을 놓고도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만큼 첨예하게 갈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일 날 속개가 되잖아요. 징계 의결이 되면 윤 총장 측에서 만약에 법적 대응에 나섰을 경우에 이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결국은. 당연히 문제 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 절차를 징계위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추미애 위원장이 한 것조차도 법원에서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태도가 저희 토론 태도가 제가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전에 말씀 다 하셨으니까 말씀하고 나서 제가 말하고 나서 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여당 쪽에서 이걸 조급하게 태도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유를 가지셔도 되는데 그래서 절차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소집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할 거고요. 아까 판례 해석을 하셨는데 판례 해석 사분이랑 관련된 판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일부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공통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심재철 국장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통된 사유 말고도 두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각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생각과는 달리 기피 신청에 있어서 의결에 참여한 것조차가 적법하지 않다. 심재철 국장이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럼 기피 의결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회피를 하느냐, 이 부분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판례,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제 법률로 다 규정이 돼 있고 이제 어떤 재량권이 없을 텐데, 이 경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한테 재량권이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피 신청이 많이 들어올 사람들로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판검사, 변호사, 교수가 한두 명입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 하면 되죠. 왜 그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했던 사람을 하고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단을 드러냈던 사람을 왜 직무위원장 이제 위원장 직무 대리로 하셨는지, 그거는 그 원인을 제공하신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전체 취지를 보고 판결을 내릴 거예요. 저희 검사징계법의 그 내용을 좀 약간 오해하고 계신데요. 검사징계법상 그 징계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법무부가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징계위원회 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위원장은 언제 갑자기 들어오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이세요? 기존에 있던 징계위원 중에서 임명하신 겁니다. 외부위원으로서. 외부위원이요? 예비위원이셨어요? 원래 있던 원래 분이셨어요? 위원입니다. 원래 위원이고 그거는 한 저희가 번도 잘못 교체된 알고 적이 있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 부분은 확인이 된 겁니까? 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법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심재철 국장하고 그다음에 반부패부장 들어온 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위원은 원래부터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이 담당해왔던 것이어서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명단을 미리 주면 되죠. 명단을 미리 줘서 이렇게 기피 회피를 그 당일날 하지 않게.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징계령에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많아서, 그것도 다른 주제가 법원에 많아서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촉박하게 명단을 주는 경우에는 절차상 아니 또 공무원 징계령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징계령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니라요. 잠시만요. 검사 네, 징계법에 변호사님 의하면 잠시만요. 서면으로 네. 신청서를 내도록 돼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네, 당일날 이렇게 되는 건 첨예하게 부적법 서로 하다고 엇갈리고 볼 수밖에 있는데 없습니다. 지금 15일 날 속개가 되지 않습니까? 징계가 아무래도 그날 나올 것이다, 의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계 사유들이 있지만 그 징계 사유들이 예를 들면 판사 사찰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의 경우에 개별적으로만 쪼개 보면 그게 이제 해임 면직 등의 그러니까 직을 박탈하는 거죠. 직을 박탈하는 중징계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판사 사찰 문건 그다음에 이걸 전체 6건을 다 함께 본다면 이거는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판사 사찰 문건의 경우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범죄 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공소유지와도 전혀 무관한 그 판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그쪽에서의 해명은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라고 공판 담당 검사를 대신에 좀 도와준다는 의미로 수집해서 넘겨준 거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공판 송무부로 보내야죠. 그렇지 않고 특수수사를 총괄,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표에 넘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 부분 고려한다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희는 중징계 사유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도 상금 부대변인도 하셨다 그러는데 저렇게 계속 주장하시고 여당 쪽 패널들이 주장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법무차관이 사임하니까 고기영 차관이 사임하니까 바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거 법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절차적인 하자를 계속 켜켜이 안고도 징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중징계를 안 내릴 거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판사 문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판사 문건에 그렇게 심각한 위헌적인 요소 내지 위법적인 요소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연명으로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 생활 오래 해왔지만요.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거나 집단 행동을 하면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법관들도 그렇고 다 교수들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엔 교수협의회에서도 적법 절차 지켜라. 그리고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가 다 같은 입장으로 적법 절차 지키라고 하는 걸 보면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법관들도 안건 올라온 것 자체에 대해서 법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하는 것조차도 이제 그거 안건으로 안 삼았죠. 그 부결을 시키는 걸 보면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입장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미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그 안건을 부결시킨 이유는 현재 또는 앞으로 그 사건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본인들의 그 동료 법관의 그 사법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입장 발표를 안 한 거지, 거기에 그 법관 대표로 참여한 100여 명의 법관들 대다수가 그 문건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런 부분에 점까지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면서 저희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정지를 하면서 보통은 한두 쪽이에요. 그 결정문이. 왜 그 9쪽, 10쪽이 나왔겠어요? 거기에 왜 그런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네, 법관 이 회의 부분에 관련해서 대해서, 그 제가 중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강조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법관 회의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법관 회의 쪽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 다 이거는 좀 알고. 예, 그건 당연한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했다면 조미연 부장판사도 9쪽, 10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맹종하지 마라, 법무부 장관에게. 임기제를 잠탈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만 쓰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자세히 쓴 거는 법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도 자세히 쓰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임기제,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의 그 어떤 독립성 이런 걸 왜 자세히 썼는지도 근데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시면 시청자들도 보시면 네, 아실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또 이 부분 말고 네. 좀 오늘 주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징계가 좀 결정이 되면 중징계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결국 최종의 그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중징계가 의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 할 건지에 대한 예상.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네. 인사권 행사 관련된 부분이라서 누구도 예상하거나 누구도 확답을 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기타 검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평검사조차도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면권 중에 면권이죠. 그 면권 행사의 방법으로 이런 징계 절차에 관한 법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판이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인사재량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대통령께 다시 그게 결정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심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실 걸로 봅니다. 뭐 반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전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그 징계를 건의하면 거의 받아들이실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재검토를 하실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여지가 있는 하신 게 것 아니라 같아요. 그거는 임명권자의 네. 그 권한 행사, 특히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라고 징계위원회의 얘기할 결정을 부분이 아니라는 그대로 겁니다. 따를 거는 아니다, 따를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 네.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정직 이상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직 이상이 나오면 6개월 뭐 정직이 나오면 사실상 임기 식물총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대검 차장의 태도가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고심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고검에 의뢰하고, 그다음에 특임 검사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정직이 나와서 대통령이 정직을 받아들이시면 6개월 정도,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또 인사하실 것 같아요. 대검 차장도 바꾸고 대전지검장도 바꾸고 인사를 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해임이랑 면직이 나온다, 정직이 나온다 이러면, 중징계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하겠죠. 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요, 그 신문 기일까지 사실은 직권으로 잠정 정지를 해달라고 직권 발동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만약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조미연 부장이 그 결정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주된 이유, 그러니까 직무정지, 그 집행정지를 인용한 주된 이유는, 장관이 만약에 직무정지를 징계 결정 전에, 그러니까 징계 집행 전에 직무정지를 하게 되면 장관은 그 총장의 인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총장의 경우에는 국회 관여하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그걸 장관이 사실상 행사하는 그런 모순되고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집행정지를 받아준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가 예를 들면 같은 임기제로 보장받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인 옛날 정현주 전 KBS 사장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안 받아줬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기본적으로 사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공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 행정소송 제도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분께서 워낙 열린 토론을 하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문제는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1분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랑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방향성을 얘기할 때 항상 수사 기소권 독점이 돼 있으니까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공수처 검사는 수사 기소권이 독점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 검사는 그 검찰청법의 검사는 수사 기소권이 독점되면 안 되고 공수처의 검사는 수사 기소가 독점돼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전 정말 쓰기 싫은데 이 기준이 이중잣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인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조응천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 비토권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 너무 이 권력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견제 장치와 그다음 수사 기소권이 독점된다고 비판하다 한 군데로 몰아주는 문제 그리고 수사 재판 조사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 그 조건을 완화하면서 실제로 그럼 수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위헌 문제도 이제 위헌 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위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부담 대통령께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뭐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할 거다 이러지만 2,200명의 검사와 총 10,000여 명에 이르는 그 직원을 갖고 있는 검찰청과 그 25명의 검사와 이제 합쳐서 70여 명에 불과한 그 조직과는 비교가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검사들이 기소와 수사를 다 독점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정된 사례에서도 중요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다 수사와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를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조직이지만 적어도 검사의 이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점한 기소권으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까? 지금 직전에도 그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그렇게 기소권을 남용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많은 열망들이 국민들의 그 많은 열망들이 담겨서 이번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20분 이상 시간을 준비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될 때 두 분 이야기는 다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